할머니, 3번 다리부터 그 다음은 7번. 새벽 3시, 손자 민재의 잠꼬대가 고요한 밤을 깨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꿈속 놀이려니 했지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숫자들이 사위의 금고 비밀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7살 손자가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무력했습니다. 성공한 딸의 화려한 아파트, 점잖은 사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생 남을 의심하며 살지 않았던 제가 왜 그날 밤 사위의 서재 문고리를 돌려야 했을까요? 왜 딸의 손목에 난 상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과 마주한 7일간의 기록입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가 출장 가는데 민재를 맡길 데가 없어서. 딸 소라의 목소리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40이 된 딸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지요. 특히 요즘 들어 더욱 여위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괜찮다, 설아야. 민재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사위 한도윤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부탁드렸는데. 아니야, 도윤아. 가족인데 뭘 그러나?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도윤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차갑게 느껴졌고 소라는 계속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만 대화했어요. 민재야, 할머니 왔어. 7살 손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제 품에 안기며 활짝 웃는 민재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할머니, 아빠가 새 게임 가르쳐줬어. 숫자다리 놀이야. 오, 그래? 어떤 건데? 비밀이야.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때 도윤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 놀이니까요. 별거 아닙니다. 자, 민재야, 할머니 짐 들어드려라. 저녁 준비를 하며 소라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딸이 고구마를 깎다가 손목에 소매가 살짝 거쳤는데 거기에 퍼런 멍자국이 보였어요. 소라야, 손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 모양은 문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목을 강하게 잡은 자국이었지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봐온 교사로서 그런 상처는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소라는 대답을 회피했고 도윤이 들어올 때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방에 있던 로봇 장난감들이 모두 새 제품이었고 책상 위에는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 숫자들은 뭐야? 다리놀이 숫자들이야. 3번 다리, 7번 다리, 1번 다리. 순서대로 건드리는 거야. 아이는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 숫자들을 줄줄 읊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조합이 왜 그렇게 나치게 느껴졌을까요? 새벽 2시, 잠에서 깬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도윤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출장 간다더니 아직 집에 있었던 거지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도윤이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민재가 외우던 그 숫자들과 똑같았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중했습니다. 어머니,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출장 떠나는데 혹시 불편한 것 있으시면 소라에게 말씀해 주세요. 응, 걱정 마라. 민재랑 잘 지낼게. 하지만 소라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도윤이 나간 후 설거지를 하던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라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요즘 많이 마른 것 같고 손목도 그렇고. 소라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으셔. 그때 초린종이 울렸습니다. 소라가 문을 열자 또래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소라야, 안녕? 어머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집 사는 김미영이에요. 활발하고 친근한 이웃이었습니다. 소라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지요. 민재 맡기러 왔어요. 우리 아이랑 같이 놀게. 고마워, 미영아. 미영이 민재를 데려간 후 저는 소라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소라야, 도윤이와 사이가 어때? 왜 그러세요? 엄마는 너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 소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요즘 예민해해요. 일이 잘 안 된다면서. 어떻게 예민해하는데? 그냥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회사 일하는 것도. 이때 소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의 마음속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라야, 혹시 도윤이가 너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소라는 급하게 부인했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지요. 점심 무렵 미영이 민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소라 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왜? 요즘 자주 울음소리가 들려요. 밤늦게 부부싸움 소리도 나고. 그런데 소라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그리고 도윤이 오빠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에요. 저희한테도 인사는 하지만 눈빛이... 미영의 말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녁 진배를 하며 민재와 대화를 나눴어요. 민재야, 아빠랑 하는 숫자 놀이 재미있어? 응, 근데 가끔 무서워. 왜? 아빠가 틀리면 화를 내거든. 그럼 엄마가 우는 것 같아.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야, 그 숫자들 할머니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비밀이라고 했는데? 할머니한테는 괜찮을 거야. 민재는 잠깐 고민하더니 종이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3, 7, 1, 9, 2, 5, 8, 0, 총 8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소라가 잠든 후 저는 도윤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전에 자물쇠 수리를 해봤던 경험으로 간신히 열 수 있었어요. 서재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복잡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편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지요. 민재가 알려준 숫자를 입력해 봤습니다. 3, 7, 1, 9, 2, 5, 8, 0,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통장들, 그리고 외국 여권까지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7살 손자가 아버지의 범죄의 증거가 담긴 금고 비밀번호를 놀이라는 이름으로 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출장이 취소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도윤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가 서재에 들어간 걸 알았을까요? 그래, 고생했다.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브런치를 준비하는 소라를 보니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도윤은 신문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앞으로 옆집 미영 씨 만나지 마라. 왜요? 별 이유 없어. 그냥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도윤아,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쁘니?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소라가 집안일에 소홀해지고 있어서요. 그 말에 소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더 말하려고 하자 도윤이 냉랭하게 제지했어요. 어머니, 부부간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을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심지어 제게까지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민재가 낮잠을 자는 동안 소라와 단둘이 앉았어요. 소라야, 엄마가 뭔가 물어봐도 될까? 네. 도윤이가 너희에게 무얼 하고 있는 거니? 소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네 손목의 상처, 민재가 하는 말들, 그리고 도윤이가 너를 대하는 태도, 이게 정상이니? 엄마,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소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딸이 제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라야,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무서운 거니? 도윤이가 만약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민재한테 해를 가할 거라고. 그 순간 모든 포질이 맞춰졌습니다. 도윤은 아내와 아이를 인질로 삼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재한테 그 숫자들을 외우게 한 거구나. 엄마,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소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어젯밤 발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해줬습니다. 소라야,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도윤이가 뭘 할지 몰라요. 소라는 패닉 상태가 되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거였어요. 소라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서재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윤이 직접 물어봤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들어간 적 없어.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내일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집안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소라가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를 냈어요. 손이 떨려서 접시를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괜찮아, 소라야. 어머니는 내일 오전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를 재우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아버지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 딸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 모든 게 참담했어요. 할머니, 내일 가시는 거예요? 민재야. 할머니가 가시면 엄마가 또 울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알았지만 증거도 부족하고 딸과 손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저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웃 미영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미영 씨? 어머님께 꼭 인사를 드려야 해서요. 미영은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슬쩍 쥐어줬습니다. 도윤이 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사만 나눈 척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차 안에서 쪽지를 몰래 펼쳐봤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형우 형사 010 별별별 별별별 별별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소라 언니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미영이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작은 희망의 실마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영우 형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신고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사람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금고안의 증거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어머니,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물론이지요. 다음 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강영우 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중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목격하신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재의 숫자 암기, 금고안의 USB와 통장들, 소라의 상처와 두려움. 금고 비밀번호를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네요. 맞아요. 7살 아이가 왜 그런 걸 외워야 하겠어요. 강영우 형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한도윤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이미 주시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정말요? 대규모 코인 투자 사기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제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딸분과 손자분에게 해가 갈 수도. 그래서 더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딸과 손자가 그 남자에게 볼모로 잡혀 있어요. 강영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 조사를 해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제 마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도윤의 서재에서 보았던 파쇄된 문서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소라야, 잠깐 나올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요? 도윤이가 집에 있는데. 그럼 내일 낮에라도 잠깐이라도. 엄마, 정말 나갈 수 없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해결책을 찾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 위험해요. 도윤이가 뭘 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니. 전화를 끊은 후 강영호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빨리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딸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거라고요. 비록 68세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민재의 순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만은 절대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 없었어요. 딸도 손자도 반드시 그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지만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강영우 형사와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도윤의 투자 사기 규모가 수백억 원대유. 그리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려는 정황도 포착됐고요. 강영우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그가 도주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머니 딸분과 손자분을 데리고 말이죠.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딸분 집에 가셔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요? 그 USB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장이나 문서들도요.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딸과 손자를 구하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민재 옷을 깜빡하고 왔더라. 가져다 줘도 될까? 엄마, 지금은 좀 금방 갔다 올게. 도윤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무래도 수상했겠지만 딸은 거부하지 못했어요. 밤 9시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소라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소라야, 도윤이는 어딨니? 회사에 갔어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저는 재빨리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금고는 여전히 같은 비밀번호로 열렸어요. USB들을 가방에 넣고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도 몇 장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라야, 누가 왔어?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어머니가 민재 옷을 가져다 주러. 어머니가? 지금?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금고를 닫고 가방을 숨겼어요. 어머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도윤이 서재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는데요. 그래? 미안하다. 깜빡했네. 도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소라를 불렀어요. 소라야, 여기 와봐. 소라가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왜 들여보냈어? 민재 옷을. 거짓말하지 마. 뭔가 꾸민 거지? 도윤이 소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소라가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야! 놔줘!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도윤이 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 이제 정체를 드러내시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라야, 민재는 어디 있니?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됐다. 우리 셋이서 얘기 좀 해보자. 도윤의 목소리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도윤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강영우 형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택배 안 받습니다. 도윤이 소리쳤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어요. 서명이 필요한 중요 택배라고 하네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강영우 형사였습니다. 제 메시지를 받고 바로 온 거였어요. 도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영우입니다. 강영우 형사가 수첩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도윤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뒤이어 다른 수사관들도 들어왔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소라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증거는 확보하셨죠? 강영우 형사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 틀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들이에요. 잠깐, 그건 제 개인 물건입니다. 도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한도윤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늙은 것이 이런 짓을! 입담으로 강영우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끌려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소라야, 이제 안전해졌어. 그제야 소라가 무너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민재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할머니, 웬 아저씨들이... 괜찮다, 민재야. 이제 아빠가 나쁜 일 안 해도 돼. 정말요? 정말이야. 강영우 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 제보 덕분에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구해내셨고요. 그래도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머니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 연세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잠들었어요. 소라는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고 민재는 더 이상 숫자를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영우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가요? 한도윤이 단순한 투자 사기범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자금 세탁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손잡은 민재가 외우던 그 숫자들이 단순한 금고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해외 비밀 계좌 접속 코드였습니다. 7살 아이에게 그런 걸 외우게 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도윤이 계획대로 해외로 도망갔다면 민재는 평생 그 남자의 보험제 도구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민재가 외운 숫자들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이요? 전국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평생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제야 이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가 딸과 손자를 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을 구한 거였어요. 며칠 후 소라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아났어요. 60대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저희 아들이 투자금으로 넣은 돈,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요. 이제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소라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죠. 아니야, 소라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도윤이가 나쁜 거야. 하지만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소라야,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니? 네가 순수해서 그런 거야. 소라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민재는 아빠 없이 자라도 괜찮을까요? 민재한테는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잖아. 그날 밤 민재와 대화를 나눴어요. 민재야, 아빠가 나쁜 일에서 잡혀갔다는 거 알지? 네, 그런데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사실 아빠가 무서웠어요. 숫자 틀리면 화내고 엄마 울리고 아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엄마랑 할머니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좋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민재는 맑은 아이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청에서 제안이 왔어요. 무슨 제안이요? 지능범죄 시민자문위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할머니가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머니의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다니. 며칠 후 첫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교묘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속아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을 나눠야 해요. 나이 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라에게 말했어요. 소라야, 엄마가 새 일을 시작하게 됐어. 정말요? 무슨 일이요? 사기꾼들 잡는 일이야. 와, 엄마가 정우의 할머니가 되신 거네요. 민재가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멋져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맙다는 거야. 저와 민재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족인데 뭘 그러나. 저도 새 출발하려고 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라야 표정이 밝아졌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이제 숫자 대신 동화책을 읽고 잠들어요. 가끔 할머니, 내가 커서도 나쁜 사람들 잡는 일 할래요. 라고 말합니다. 밤늦게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어요.
68년을 살아오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딸과 손자를 구한 것도 물론이고 다른 많은 가족들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요즘 자문위원 일을 하며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제는 또 다른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사이가 이상해요. 저는 그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요.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민재가 자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는 진짜 행복한 가족이죠? 그럼 우리가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그래요. 화려한 아파트도 많은 돈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